오픈해도 돼. 그냥 온 해버려도 돼. 오케이, 이제 서서히 시작을 10분 전부터 내가 이제 인트로 하고 들어갈게요. 왜냐면 오늘 이게 처음에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벨 에포크라고 해서 세기말, 그러니까 1870년대에 보물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생기기 전 그 기간에 가장 유럽에서는 이제 발전적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오스만 남작이 이제 프랑스를 대도시화를 했고, 그리고 독일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 이제 병모하면서 이제 도시 중심적으로 굉장히 팽창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이제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좌절로 인해서 이제 그 자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그런 시기를 세기말이라고 따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됐는데, 요때 화가들을 제가 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러면 무명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화가들 중에 그 당시에는 대가였고 지금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화가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 미학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화가가, 제일 먼저 나오는 화가 이제 에밀 프로양이라는 화가가 있고, 다 이제 연결이 돼요. 그 사람들은 같은 동년배다 보니까 이제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때로 보면 그게 컨템포러리죠. 동시대 같이 가는 거. 그러면 그때 이제 중심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줄리앙 바스티앙 르빠주라는 사람인데, 사실주의 화가. 그리고 이제 요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원래 프랑스는 대도시다 보니까 핀란드, 우리 북유럽 쪽에 있는 화가들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로 그때 잘 사는 나라가 주로 덴마크였으니까, 덴마크, 스웨덴이 강한 나라만큼 화가들이나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했죠. 그런 화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했죠. 덴마크의 스카겐 하면서 이제 피에스 크웨이어, 그리고 마이클 앙커, 안나 앙커, 그리고 메리 크웨이어, 그리고 크로다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은 덴마크 거기에 있는 그 스카겐, 우리 또 그 회원분들은 잘 갔다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바다가 아주 이렇게 재밌게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우리 회원들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하튼 그 핀란드는 잘 안 알려져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핀란드라 그러면 주로 가구 같은 걸로만 알려졌고, 핀란드에 이제 사우나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핀란드는 왜냐하면 이제 그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핀란드는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제 러시아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속국이 되다시피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1917년도에 이 사람이 이제 독립을 해요. 핀란드라는 데가. 그러면서 이제 그 자체적인 독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벨기에하고 비슷해요.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속국되어 있다가 독립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 굉장히 길었죠. 그러다가 이제 1939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될 때 러시아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겨울 전쟁이라 그래서 핀란드를 아주 러시아가 우습게 봤는데 대패를 하죠. 그 겨울 전쟁에서 이제 핀란드는 성공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그때 있었던 화가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재조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화가가 알버트 에델펠트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이 사람들은 무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로 핫한, 우리 이제 요새 속된 말로 핫한 그런 화가였는데, 왜 그 사람들이 핫했다가 지금은 잊혀졌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요번에는 너무 오래 길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거의 한 400장이 이르더라고요. 와! 왜 그러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저는 알다시피 이제 그 그림을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그거는 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구글 들어가서 그림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거기서 생기를 쳐서 이제 화가의 어떤 그런 확장을 보다 보니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떻든 이제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 있던 터에 오늘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다시 조금 시간이 덜 돼서 그것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밴드를 보다 보니 회원분께서 이제 오늘 기사를 둘 올렸어요. 지금 핫한 현대의 화가 두 명인데 뭐 50억인가 뭐 100억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가 이 화가 웨이언트라는 화가예요. 이 화가는 이제 저는 제가 해외에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었지만 뭐 잘 나가지 않는 국내파죠. 그래서 국내파로서 이제 잔존해서 제가 이런 화가들을 보려고 그러면 유일한 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뮤지엄을 다 훑어봐야 돼요.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 화가는 제가 봤어요. 한 2번 봤는 것 같아요. 참 독특한 화가다. 에나멜스럽고 굉장히 깨끗하게 뭔가를 그리는데 순수 미술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응용 미술 쪽에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화가였어요. 그 이름도 그리고 이런 그림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올림피아를 보고 이제 오마주한 거죠. 이 친구는 아이디어가 캐나디안 화가예요. 캐나디안 앤드 아메리칸. 그러니까 미국 쪽에 있는 애들이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강해요, 친구들이.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미국의 컨템포러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것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극사실, 하이퍼 리얼리즘. 극사실이라 그러면은 미국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척 클로스라는 사람이 거의 코털 하나나 그 사람 이마에 땀방울 하나까지 그리는 하이퍼 리얼리즘, 극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그 당시에 198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서 많이 그림의 테크닉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미디어, 그러니까 캔버스 종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해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그림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드라큘라. 그러니까 오마주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치즈가 나왔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죠? 저쪽에 있는 북플랑드르, 우리 이제 골든 더치 이쪽에 이제 나오죠. 근데 그거보다는 이 사람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앙토니오 볼롱. 이거는 더가 정도 나이인데 이 사람은 아카데미 사람이에요. 더가는 아는데 이 사람은 잘 몰라요. 그쵸? 왜 그럴까? 그냥 볼게요. 이 사람 이런 그림 그렸어요. 이 그림 보면 딱 생각나는 건 이거는 거의 마네 쪽에 벨라스케스, 그쵸? 네. 이제 이거 조금 더 보면은 이제 소전트도 생각이 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이제 그건 한번 쭉 볼게요. 자, 이런 것도 그렸어요. 이건 뚜렁포에 비슷하게 너무 하이퍼리얼. 뚜렁포에는 뭐냐, 문을 속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 쪽에 그림을 이 친구는 굉장히 잘 그려요. 그리고 보면 이거는 르네 마그레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주제가 마술적 사실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이퍼 리얼리즘에서 이 친구는 어디로 가느냐면은 서리얼까지 가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서 공통적인 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현대의 컨템포러리는 리얼리즘이라는 거죠. 하이퍼 리얼리즘이 됐던 극사실화로 벌써 막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화가들 요새 많잖아요. 그건 자기 기술을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있었고, 그리고 서리얼,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내용도 여기에 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공통적인 것은 반드시 리얼리틱해야 된다. 피규레이션, 구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그냥 앱스트랙션만 머물게 되면 이거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시대 소명이라는 게 그렇게 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또 그래요. 이건 또 되게 판타스틱한, 요새 우리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이런 쪽에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요번에 올라와요. 그 밴드에 이제 기사에 실렸던 돈이 뭐 50억이라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결론을 낼게요. 이건 에드워드 호프 좀 그죠? 오마주를 했고, 근데 어떻든 자 요거는 또 요 그림은 딱 보면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근데 요건 이렇게 딱 발투수라고 소아성 아동 학대자로 굉장히 오해받았던 이런 친구들의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결론은 뭐냐? 여기 또 하나 들어왔죠? 심볼리즘, 상징주의 앤드 하이퍼 리얼리즘,
극사실주의 엔드 그리고 서비얼 초현실까지 망라되어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제 현대 그런 느낌에서 이제 보다 보면 페르난 바스 같은 그림은 요새 대부분 초현실로 막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애들이 1990년 내지 1980년생들은 게임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 게임을 보면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판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판타지는 또 더 들어가 보면은 멕시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마실적 사실주의라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들 하는 그 리베라 와이프인 그 조금 그림이 되게 좀 고통스러운 그림들 많잖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건너갔던 바로부터 시작해서 캐닝턴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다 그런 멕시칸들이 굉장히 그런 마실적 사실주의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 바퀴 돌고 우리가 앱스트랙션 왔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앱스트랙션이 부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피규레이션 그러니까 이런 그 리얼리티 가미된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작가가 이 작가예요. 이 작가는 유크노빅이라고 영국 작가인데 아마 노비경으로 봐서 아마 덴마크 쪽이나 이런 쪽의 친구 같아요. 근데 영국의 특징은 처음에 저는 이걸 보고 이거는 한 제가 1년 전에 봤어요. 이 친구 그림을. 딱 보고 난 뒤에 저는 뭘 생각했냐면 세슬리 브라운을 생각해요. 세슬리 브라운이라는 친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시거든 세슬리 브라운이라고 브라운 B-R-O-W-N 세슬리는 세실리아 그 세슬리 영국은 세슬리 브라운인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 실베스트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비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절친이에요. 그 이 사람이 전기를 쓴 사람이에요. 그 딸이 너무나 그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술적으로는 성화가 된 친구겠죠. 그 친구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 그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런 그림이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어요. 피규레이션이 안에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여기에 붓터치를 해서 그것을 이레이징 지우기 시작했어요. 왜 지울까? 그건 인텐션 의도적으로 지우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상 파괴 옛날에 예수님이 있었던 하나님이 존재 그때 중세의 때는 그런 성경에 관련되어 있는 성화가 굉장히 활달하게 발전을 못했죠.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해서 성서를 전달하는 입장만 되고 그걸 평가하지 않은 쪽으로 들어갔던 시대가 중세예요. 그게 성상 파괴 운동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왜냐?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라하려고 해요. 창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플라톤은 화가를 굉장히 낮게 봤어요. 시인이라든지 철학자는 굉장히 위에 뒀는데 이 화가들은 그 원래 있던 우리의 이데아라는 게 이데아가 있고 우리가 흔히 천당하고 같이 가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봤죠. 근데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아가 비추는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저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진실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이데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하고도 가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때는 이거는 기원전이기 때문에 종교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가치 맥락이 흘러가는데 어떻든 그 이데아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을 화가가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침대를 만들었다. 침대를 만드는 목수는 그래도 침대라는 개념 중에서 하나의 굉장히 특별한 어떤 걸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나름대로 창조하는 직업 중에 상당히 괜찮은 직업으로 봐요. 제일 훌륭한 거는 철학자고 시인이지만 머리로서는 그러니까 몸으로서는 것 중에서는 육체적인 거는 그 이데아를 통해 가지고 침대라는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침대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대라고 그러면은 이걸 보고 침대라고 하지만 상상을 해보면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침대는 안락하게 자는 것 등등등등 여러 가지 추상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하고 실물하고의 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르네 마그레트에서 이거는 파이프 그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거 읽으면 되게 어려운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만들어냈던 목수는 그나마 괜찮은데 자 여기에서 등장하는 화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침대를 보고 그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데아를 못 보죠. 화가는 이데아를 못 봐요. 이데아는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하는 진성 위에 진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시인들이 진을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는 이런 거고 너의 본질은 어떻고 철학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그거란 말이에요. 진리.
근데 그거가 현실 세계에 있는 저기에 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화가잖아요. 그럼 그 화가는 모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방되어 있는 이데아를 모방되어 있던 모방을 또 모방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시뮬라시옹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든 두 번 모방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가는 아주 시살데기 없는 지 생각을 여기에 가미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해? 화가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도 옛날에 파라시우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화가가. 그 사람들은 뭔 작업을 하느냐니 시인도 철학자도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왜 진리를 못해? 이 사람들이 진리를 그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는 말로 설명하는 이성적인 것이 그림은 뭐예요? 제가 감성이 반드시 가미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감성이 들어버리니까 잘못된 걸로 바벨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 때는 그림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상 파괴가 되고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성상 파괴를 한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근데 그림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고난이도라는 거예요. 뭐냐? 해버리니까 더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아리까리하게 조금 쉽게 말해서 되게 죄송한데 이거는 인종적인 발언이 아니라 약간 실루엣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여성들의 어떤 그런 약간의 가리는 것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리니까 다른 것들이 더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런 요법에 이 사람 친구는 굉장히 강해요. 그 안쪽에 있는 그림들은 전부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비너스나 ним프들의 어떤 얘기들에다가 같이 추상적으로 같이 컴비네이션 했던 그림인데 볼까요? 이 그림은요.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왔죠. 아까 저 그림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사라 휴즈라는 애인데 얘도 그 나이에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국에서 컨템포러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애들이 상당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리얼리티는 리얼리티인데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리얼리티가 아니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 판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지컬, 마술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 쪽으로 가요. 이게 사라 휴즈 이런 그림을 그려요. 무슨 꽃인데 이렇게 그리죠. 근데 이걸 왜 그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시대성이에요. 뭐냐? 젊은 애들이 이런 거 보면 열광을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날아가는 세계가 자기네들은 이런 세계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1995년생이나 1989년생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앉아서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된단 말이구나. 왜냐하면 그거는 그럴 것 같으면 저기 무인도가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현대, 미래, 과거와 같이 공존하는 세대가 같이 사는 사회잖아요. 다른 걸 인정을 하라면서요.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TV 프로그램 제목 중에 하나가 내 쪽 새끼 반쪽 새끼라는 텔레비에 있어요. 그걸 오늘 우연하게 안 보려고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그게 병원 로비에서 나오는데 애들하고 싸움하는 얘기를 누가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재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어요. 애가 왜 엄마하고 둘이 싸우냐면 엄마가 매일 하는 얘기가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는 너는 왜 내 말을 안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했을 때 누가 좋아하면서 엄마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텔레비에서 중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술이, 우리나라 예술이 저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조금 더 일찍 우리 세대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약간 예술적으로 이런 쪽에 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러면 저는 과히 그렇지 않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도 지금 반성하는 부분도 되고 부모로서 어떻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창조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이제는 컴퓨터 하다가 지가 그림을 그리겠다 그러면 그리게 해주고 그 애들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외국 가서 그 애들하고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늙어서 가서 이제 저 같은 애가 가가지고 미술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프랑스 말을 다시 배우고 할 수는 없으니 젊은 애들이 그런 쪽에 열려있는 공간을 너무 많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1번이 이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은 제발 나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그래도 충분히 되는 나라가 한국은 오늘도 집사람하고 얘기했는 게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그 옛날에 렘브란트나 마네 그 렌호프 그 시어머니 그 사람들이 요리 먹고 이제 마네에 이렇게 식사 시간 우리 봤잖아요. 저기 아들 그 레옹하고 같이 나오는 그 점심 식사에서 그림을 보면 앞서 제가 봤던 그런 식사도 그닥 그렇게 뭐 만드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뚝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물 반찬만 하더라도 한 20가지가 돼요. 예술이란 말이에요. 그걸 손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핸드메이드. 근데 그게 손맛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성들은 골프 하면 무조건 1등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항상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술이라는 거 예술. 예술적인 재능이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누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우리 자식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 그래요. 이거 보면 뭐 전선도 아니고 얘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그림을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해주자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요번에 저 페로탕에서 했던 그 엠마 옙스터라고 프랑스 친구인데 이렇게 그려요. 얘 또 그림 한번 볼까요? 요번에 왔어요. 프리즈 때문에 이제 온 것 같아요. 요 그림을 이제 제가 찍었고 이렇게 있었죠. 얘가 현지에 있던 사람 안 왔어요. 한국에는. 이거 보면 이제 제가 있으니까 한국에 와서 찍은 걸 제가 찍은 걸로 생각. 그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다나 슈처라는 친구예요. 미국에서 아주 핫한 애예요. 필립 거스통하고 비슷한 그런 계열에서 피규레이션을 닮은 친구인데 제가 일일이 지금부터 상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림의 주제는 확장식에서 화가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미학적인 관점하고 그 그림에 쓰였던 그런 그것들만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슬라이드가 거의 한 350장이면 이거는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다나 슈처인데 이게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미국의 컨템포러리입니다. 자, 요게 이제 세실리 브라운입니다. 이 친구는 드쿠닝하고 비슷하게 닮았죠, 그죠? 안에 이렇게 있고 드쿠닝은 이제 여인 초상화를 그렸던 거고 메트로폴리탄에 아주 유명하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피규레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 친구는 거의 섹슈얼리티, 거의 그쪽으로 굉장히 이 친구는 많이 침착을 해요. 근데 그 자체가 절대로 야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존 미첼, 이게 누구냐면 잭슨 폴록이 있었을 때를 1세대 추상 표현주의라 그러면 그 와이프들 리 크레스너, 존 미첼, 그리고 프랭켄 탈러, 엘레인 드쿠니 이런 애들, 이런 2세대의 앱스트랙션 익스프레션 추상 표현주의의 여성 화가들 중에서 존 미첼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리오 펠레라고 이제 저 캐나다에 있는 리릭 앱스트랙션, 유럽에 있는 리릭 앱스트랙션의 남자고 25년 동안 사귀다가 이제 유럽에 가서 그린 그림입니다. 나염 처리를 해서 그린 그림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한테 굉장히 빛을 많이 줬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존 미첼 and 프랭켄 탈러. 이미 벌써 1950년, 60년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추상이었죠.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들은 구상이 반드시 베이스 온이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존 미첼은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네하고 같이 붙였는데 모네 이런 걸 전 너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하고 차이는 100년이 나는 친구예요. 100년이 났는데 모네가 왜 이 사람한테 얘기되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거를 큐레이트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 생각을 옛날부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존 미첼하고 이거는 모네는 같은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련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반드시 abstraction expression, 그러니까 추상 표현주의가 아니라 추상 인상주의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선두주자로 한 사람이 모네입니다. 모네에서 역할이 존 미첼이 저는 반드시 그 사람한테 빛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보실까요? 존 미첼입니다. 존 미첼. 자, 보세요. 이런 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현대의 그림, 컨템포러리, 아까 젊은 친구들의 그림을 같이 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콜라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의 미래는 콜라보가 됩니다. 무조건 콜라보를 안 하면 뮤지엄에서 전시는 재미없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만약에 제가 콜라보를 하지 않고 매일 앉아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뭐 웨이먼트라든지 그 유쿠퍼닉이 뭐 이런 애들 그림 쫙 보여주면서 얘는 몇 년도 그림이고 이것만 하면 재밌겠어요? 그거 강의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구글 보면 돼요. 300 몇 개 아트웍스 있어요. 그거 쭉 보면 된단 말이에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느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뺀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과연 뭐가 대작이냐? 현 시점과 당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너무너무 대가였고 대작이었는데 우리 머릿속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나중에 재조명 안 되고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조금 재조명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당시에는 완전히 그냥 갔다가 후세에는 완전히 그냥 미술계를 전체 뒤집어 엎는 바로크라는 게 그런 겁니다. 바로크는 그 당시에 까라바쪼가 있을 때 그걸 바로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크는 1920, 30년 되어서 미술 사조를 정리하다 보니 얼러리요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크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누가 없었더라면은 이거는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에 있어서 인상파는 바로크가 없었으면 저는 없었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크가 없었다면 인상파의 모네는 없었을 거고 바로크 그 다음에 있었던 그걸 이어받았던 마네하고 드가가 없었더라 그러면 과연 인상파가 있었겠느냐? 앙리 마티스도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가 제 주장인데 그거는 뭐 동의하시도 그만 안 하시도 그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면 유명했던 거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거는 세기말 벨 에포크 시대에 그러니까 1850년상에서 1860, 70년. 그럼 현대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화가 중에서는 이제 고극, 고갱, 그리고 이제 그 아카데미 화가 중에서는 조금 나이가 많은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장래용 제롬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카데미, 우리로 봤을 때는 홍대 미대 교수님이라고 보죠. 그 정도 나이에 있는 사람 1820년생들이니까 지금 이 말하는 사람보다 한 20, 30, 왜 그러니까 스승들이죠. 이 사람들이 있던 같이 혼재돼 있던. 근데 앵그르는 좀 오래 살아가지고 이 사람은 늘 이름은 같이 회자되고 있는 사람. 그럼 그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갔던 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드가하고 마네라는 이제 그 약간의 그 좌장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고갱하고 마티스하고 이제 이런 애들이 범람하고 있는 그리고 나비파 피에르 보나로부터 시작해서 뭐 펠릭스 발라통 그리고 저 비아르 뭐 모리스 드니 이런 애들이 같이 있는 그 시대를 지금 그 중에서 아주 잘 나갔는데 잘 모르고 있던 화가들 위주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루이 14세 때 라르질리에고라고 해가지고 샤를로 브랭의 그 밑에 있는 그 프렌치 아카데미에서는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귀족들만 그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귀족, 왕족 아니면 안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귀족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 정도의 대접은 받고 하녀들 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서 생활하는 거죠. 이 사람 보면은 인사 안 하고 지나갔다가는 문제가 생기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이때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야지 로얄 아카데미 소속이 되니까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권리도 쥐고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있는 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왕비나 이런 사람들을 그렸겠죠.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딱 보면 딱 한 방 맞잖아요. 야 이건 뭐야 이거.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렸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그림을 못 그려요. 이런 그림들을. 이건 누구냐? 수녀님이잖아요. 수녀님이 돈 주고 니 좀 그려주라고 합니까? 수녀님 돈 없어요. 적어도 추기경 정도 되어서 그쪽에 있는 이 정도 돼야 야 난 너 그려봐봐. 교황 정도 돼야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못 그려. 근데 이건 누가 그렸겠느냐? 그 사람이 보고 그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게 자의성,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고 싶어야지. 네 그려줘라고 했을 때 그려주는데 내 맘대로 그려야 자율성이 있는 거잖아. 근데 너 이만 내 대로 그리는데 요런 식으로 그려라고 하면 자율성이 없어요. 그럼 그림이 아니죠. 그건 사진하고 똑같은데 근데 그 당시엔 사진이 없었죠. 이 사람 이래 그랬어요. 그러면 요런 그림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누굴까요? 엘 그레코. 스페인. 아. 이 그림을 보면 어때요? 아무튼 좋죠. 그냥 이때까지 있었던 거하고 그죠? 두 개를 봐도 이게 뒤에 것 같아요? 전에 것 같아요? 이게 뒤에 거 같아요. 이게 전이에요. 예. 근데 그림은 이게 더 현대 같잖아요. 예. 자, 요거는 아카데미즘이 살아있어요. 라르젤리에로. 왜? 그런 데만 자랐어요. 근데 엘 그레코는 지 멋대로 사는 사람. 하다 안 돼서 이제 스페인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 매너리즘의 대가잖아요. 매너리즘이 뭐냐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매너리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의 3대 3명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바로크는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책에 있는 대로 이야기하자면 매너리즘이 가지고 있는 knowledge, 지식에 거의 반도 안 되는 사람들 까르바쪼 그리고 벨라스케스, 루벤스, 렘브란트 뭐 확실히 뭐가 있나요? 그 렘브란트는 조금 철학하고 이런 쪽으로 아테네를 공부했다는 흔적은 있는데 그닥 그렇게 매너리즘들은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knowledge만 돼가지고 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장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너리즘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방가드가 있다는 거죠. 뭔가 반항하는 거, 반항. 미술은 반항하고 내가 처절하게 뭔가 이걸 대고 극복을 하려고 하는 니체의 위브맨시 같은 그런 어떤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대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절에 아까 라라젤리에고가 있을 때 이런 그림 그립니다. 이제 프랑스에는 인물과 엔드 그리고 역사화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이런 그림을 탁 그려요. 지가 이걸로만 그리겠다는 거죠. 자, 이거 많이 봤어요, 그죠? 이것도 많이 봤고. 자, 이 그림 보면 이건 뭔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베르메르 생각도 나고, 호크 생각도 나고, 이게 더치 쪽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 뒤죠. 네, 이건 누구냐? 샤라덴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조금 보면 뭔가 약간 로코코 양식은 나오잖아요. 로코코가 한참 기성을 부릴 때 샤라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거는 조금 샤라덴보다는 조금 소프트하지 않지만 굉장히 리얼리틱한 쪽으로 가죠. 현실을 그대로 직시했는. 이게 장 바티스 그레즈라는 사람. 똑같은 나이 비슷한 1700년대. 그러니까 로코코가 있는 프로그나르나 바토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연대. 근데 로코코에서도 제가 계몽사상이나 이런 쪽으로의 그림을 현대 쪽 그러니까 얀스틴이나 더치에 있는 이런 막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소시민들의 부르주아 시민들의 사회상을 그대로 끌어오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예술적으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는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요? 피카소의 기타 치는 그죠? 오마주 했겠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도대체 1720, 30년대, 3, 40년대라고 생각나세요? 이런 그림들이 있다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림을 봤을 때에 그때 그 눈으로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장난치냐 이놈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림 물감 되게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리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100년 이후에. 자기가 먼저 그려요, 이거는. 이때 누가 이런 거 이래 툭 해가지고 야, 귀족이 너 내 그려봐 이렇게 했겠어요? 미친놈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약간 정신없는 사람으로 되죠. 이때는 이승, 칸트가 득세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고 왕이라든지 자기의 군이라든가 자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만이 시터 그러니까